잠시 후 여러분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한 후 광복 이후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강령은 임시정부가 독립 후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광복 이후 국가 건설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42년 중국 예난을 거점으로 조직된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을 주석으로 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평등, 토지분배, 의무교육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고, 일제 패망에 대비하여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선건국 동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1943년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등 주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강화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이 전쟁 전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영토 문제 및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의 최초 공식 성명으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 재편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탈리아의 항복과 독일의 패배가 가시화되면서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얄타에서 얄타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방침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45년 7월 독일 항복 후 개최된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문을 발표하여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 요구를 거부하였고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이어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선언하자 일본 국왕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독립을 위해 준비된 국내 진공작전이 무산되었고, 연합국이 한반도를 패전국의 식민지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염원하던 자주정부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얄타 회담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신속히 해제하며 한반도 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고자 소련에 한반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각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8도선 분할은 한반도의 본격적인 분단의 시작을 의미하였으며 이후 북한과 남한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기존의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료 및 경찰 조직을 유지해 군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 북부에 이미 구성된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 인사들을 대거 숙청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정치적 접근 방식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은 여운형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좌우 연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여 치안 및 행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안재홍을 비롯한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대한 반발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탈하여 조선국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45년 9월 미군의 한반도 진주 소식을 접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미군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치 세력이 각기 다른 정치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우익 단체로는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독립당이 있었습니다. 송진호와 김성수의 주도하에 결성된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 군정청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임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좌익 단체로는 박현영 등이 조선공산당을 개편하여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중도 세력으로는 안재홍 등 중도 우익이 신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 해체 후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한편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의 독립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임시민주정부의 수립과 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중 신탁 통치의 실시라는 내용만이 부각되었고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김구의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이승만 등을 포함한 우익 세력은 이를 또 다른 형태의 식민 통치로 인식하고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좌익 세력인 조선공산당 역시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회의 결정의 본질이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에 있음을 인식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반탁의 대립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대립은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세력 간의 충돌과 미소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는데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회의 참여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단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모든 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이는 회의가 1946년 5월 이후 무기한 휴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연설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함을 언급하며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영향을 제거하고 남한만이라도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한국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남한 내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좌우파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남한 중심의 접근이 남북 분단의 가능성을 높이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은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 수립을 목표로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고, 미 군정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중도적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며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의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할 조례를 제정할 것, 정치범을 석방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를 중지할 것, 입법기관의 권한, 구성, 운영 등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할 것,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할 것.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이 제시한 5원칙과 우익이 제시한 8원칙을 절충하여 좌우합작 7원칙을 마련하였지만 좌우익 양측 모두에게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은 한반도의 통합적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인 김구, 이승만, 그리고 조선공산당 등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좌우합작 7원칙 중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깊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더불어 냉전의 격화로 인해 미 군정은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1947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은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선정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립하였고, 이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1947년 11월 소련의 불참 속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으나 북한과 소련은 국제연합의 결정에 반발하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지역 접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하여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유엔 총회 결의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지만 좌익 세력과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국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소 양군의 한반도 철수,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미 군정은 선거 일정을 유지하여 1948년 5월 10일에 5.10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북한 역시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남북 간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일이 5월 10일로 확정되자 좌익 세력 중심의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는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으며 결국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 군정은 경찰과 극우 청년단체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시도하였고, 이는 지역 내 더 큰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과 좌익 세력은 5월 10일로 예정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하며 대규모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전체에 걸친 통일정부의 수립과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제주도의 세 선거구 중 두 곳에서 투표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재헌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50 총선거 이후 이승만 정부는 무장봉기를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육지에서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내 좌익 세력이 제주 출동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통해 반군을 진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압 이후 반군의 잔여 세력은 완전히 해산되지 않고 지리산 등의 산악 지역으로 흩어져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민보도연맹 조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군대와 경찰은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과 사건의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제주에서만 전체 도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 실시된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로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재헌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선거 계획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200명, 이북 지역에서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을 포함한 남북 협상파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총선거에 불참하였고, 좌익 세력 역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50 총선거 결과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인해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2년 임기의 재헌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보통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당선된 의원 중 상당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이며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1년 뒤인 1949년에 추가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재헌국회는 첫 회의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재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삼권 분립, 다당제, 국회 간접 선거로 정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재헌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헌헌법의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전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재헌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한미군 사령관 하진은 밤 자정을 기점으로 미군정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정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정부는 국방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편성하고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중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외교활동 강화를 위해 중국 난징에 첫 해외 외교기관을 설치하고 12월에 열린 제3차 UN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감시하에 선거로 수립된 합법적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쿄에 주일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처단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에 열린 재헌국회에서는 재헌헌법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소급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보 제5호를 통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10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 반역 행위에 연루된 약 7천여 명을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하고 그중 주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였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제보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주요 친일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며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민특위에 소속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산당과의 접촉을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아 구속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등 친일파 청산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반민법의 공소시효가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와 처벌 기한이 축소되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였고 그 효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1951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폐지되면서 친일파 청산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광복 후 한국 농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경작하고 그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소작료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자기 땅과 남의 땅을 함께 경작하는 자소작농도 35%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는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하고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육성하여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지개혁이 필요했지만 미군정 기간에는 지주층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950년 3월에는 농지개혁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보 제116호를 통해 농지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에서는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유상으로 매입한 후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지주에게 현금 대신 평년작의 150%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지급하였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매년 자신의 생산물 일정액을 5년 동안 정부에 상환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농지개혁은 전쟁 후 재개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약 58만 정보의 소작지가 매입되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 소작제는 폐지되고 전근대적인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소멸되면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의 실시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주들은 법 시행 전에 농지를 미리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주들은 농지개혁 과정에서 받은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농민 역시 분배받은 농지의 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땅을 되팔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직후
미 군정은 한국 내에 남아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이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안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하였습니다. 1949년 12월에는 이 재산을 처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속재산 처리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전된 재산이 민간에 매각되면서 여러 민간 기업이 탄생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치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자 두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며 강한 대립을 보였고 이는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 남한의 좌익 세력 중 일부는 지리산, 태백산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고 북한은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지원하며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후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맺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련은 북한에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였고 중국도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수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키며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등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 중인 전투부대의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은 에치슨 선언을 통해 알류시안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에치슨 선언의 결과 한반도와 타이완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여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북한의 남침 후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편성되었고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낙동강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습니다. 전황이 남한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중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였습니다.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유엔군이 국경에 접근하자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12월 15일 함경도 흥남 지역에 고립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주민과 함께 흥남항을 통해 흥남철수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서울이 다시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약 70일 만에 서울을 재수복하였고 이후 38도선 부근까지 진격하여 북한군,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38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이어지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전쟁 발발 후 약 3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쟁 초기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휴전협정문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후 남한 정부는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에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북한의 정치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미귀환 포로 등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주택, 학교, 도로, 교량, 항만, 공장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농토의 황폐화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남한의 제조업 시설은 1949년 대비 약 42%가 파괴되었으며, 북한의 공업시설도 1949년 대비 약 60%가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좌익 세력이 인민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도 하였고,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간주된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 아래 반공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확고해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면서 물가가 급등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업 문제도 심각하였습니다. 휴전이 성립된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재산의 처리에 주력하였으며, 전후 복구 작업에 집중하여 1957년까지 파괴되었던 주요 공장과 산업 기반 시설 대부분을 복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습니다. 1948년 12월, 한국은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는 식료품, 의복 등의 생활 필수품부터 농산물을 비롯한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기본 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조받은 물품은 한국 내에서 가공되어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등 중요 산업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발전소와 같은 기관시설도 점차 복구되어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식량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밀과 면화 생산이 위축되었고, 농촌 실업이 증가하며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소비재 산업에 집중하면서 철강, 기계와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달은 부진하였고, 원조 물품 판매로 얻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방비에 사용되면서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었습니다. 1950년 말에 이르러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되자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기존의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7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 자유당은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폭력 조직과 헌병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여당이 추진한 대통령 직선제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 책임제안을 발췌하고 절충하여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1952년 통과된 발췌 개헌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방식의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자신을 예외로 하는 삼선 금지 조항의 적용 배제를 위한 개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한 표가 부족한 135표만의 찬성을 얻어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203석 중 3분의 2는 135.333이지만 이를 4-4-5입하면 135석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개헌안의 통과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제55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권리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4-4-5입 개헌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후보 조봉암이 총 유효 투표의 30%라는 높은 득표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의 인기와 영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이유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장래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진보당 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을 억압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조 축소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대구의 228 민주운동, 대전의 38 민주의거, 마산의 3.15 의거 등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며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직전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함에 따라 이승만의 재선은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86세의 고령이었고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계획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방법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국민들은 자유당의 명백한 선거 개입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선거 당일에는 마산, 광주,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된 마산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사태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인 4월 11일 마산 시위 중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르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결국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정치폭력배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서울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한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가하였고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2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 물리대의 4.19 선언문을 통해 4.19 혁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이와 같이 대학교수단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은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면 내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